네, 다음은 이제 시장 전망입니다. 시장 전망에서는 뭐 AI 시대, 그다음에 법, 그다음에 나머지 피지컬 AI, AGI, 그리고 AI 시대와 건축과 역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요. 오늘 뭐 지리 시간까지 생각해서 조금 스피드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AI 변천사는 사실 AI 태동이 1950년에 생겼습니다. 뭐 여러 기사로 보신 분들 많겠지만 이론적으로는 AI가 뭐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1950년에 화두가 됐던 이유는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이제 인공신경망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나왔고요. 최초로 영국의 수학자가 이제 AI 개념했습니다. 이때는 미소련의 우주 전쟁이 있었고요. 소련이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첩보를 보내서 그들이 이제 정보를 막 문서를 가져오는데 얘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도입해보자라고 했던 시대가 왔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40년 동안 AI 했더니 정부나 기관에 투자를 안 합니다. 왜?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캐나다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이 이름을 살짝 바꿨습니다. AI에 너무 질렸으니까 머신러닝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단어가 디지털과 인터넷 등장했기 때문에 자료가 이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인데,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은 같은 결이지만 우리가 연구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단어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게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사실 GPU의 등장이 상당히 중요했고요. AI가 시작된 것도 사실 이 GPU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은 병렬 구조가 돼야 되고 뭐 뉴런까지 가면 더 복잡한 구조가 돼야 되지만 기존의 CPU 시장에서는 이론은 있는데 얘를 받쳐줄 장비나 이 시스템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GPU가 나타나고 나서 옆에 픽셀 값이 연동이 안 되네?를 깨닫고 나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반복 계산이나 처리 속도 향상을 하면서 우리가 소위 이제 많이 들었던 빅데이터 개념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22년에 어마어마한 게 왔습니다. 생성형에 원래 오픈AI가 챗GPT를 발표하고, 오픈AI는 AI의 경고성을 우리 전 세계 사람들한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그 업체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돈을 벌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됐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GPT 3.5가 했던 생성형 AI 시대의 태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6년에 에이전트 AI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포함 딥시크의 출현이 저는 이 시장을 폭발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딥시크가 나오면서 걔들이 H100을 썼던, H200을 썼던, 뭐 H800,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걔들이 쓴 거니까. 근데 얘들이 API를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고생해서 만든 정보를 공개를 하면서 이게 시장에서 많이 팔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이들도 독점하려는 시장에서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었고요. 베라루빈을 발표하면서 얘기합니다. 시장에서는 AI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AI 병목형사, 이건 최태원 회장도 뭐 여러 강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AI 병목형사가 이슈를 좀 해결해야 됩니다. 이 이슈 중에 하나는 뭐 뒤에 좀 설명드려야 되겠지만 거짓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시키지 않은 일을 외부로 유출하는 이 보안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는 좀 고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은 피지컬 AI 시장이 올 거고, 대한민국이 주목받습니다. 피지컬 AI 시장은 주목받는 이유는 풀스택 AI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 데이터 확보에 살을 걸고,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든 아까 얘기했던 뭐 다양한 코어 이브든 이들이 이제 한국에 진출하려는 이유입니다. 기존의 AI는 소프트웨어 중심이었다고 하면 지금 피지컬 AI는 물리적 실체한테 플랫폼사로 전환을 해서 어떤 한국에 진출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젠슨항이 발표하지 않은 물량들, 자기들이 젠슨항이 삼성이라든지 현대차나 이런 애들한테 주는 거는 너네 이렇게 돈 써서 너네가 해서 나를 써야 돼 라는 개념이고, 얘들도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국내에서 자기들과 관계된 NCP 파트너사들과 데이터센터 개발을 상당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 전망입니다. 클라우드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실 수요는 국내는 존재를 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보안 이슈 때문에 뭐 그런 거지만 AI가 되면서 AI의 덤으로 클라우드 수요도 이제 올라갈 거고요. 기존에 이제 AI 팩토리가 들어오면서 좀 더 많은 데이터 센터 시장이 성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삼성증권이나 여러 군데에서 보는 게 한국은 미국에 3년을 후행한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미국에 상승 때 뭘 할 거냐? 클라우드 수요랑 그다음에 AI 수요를 동시에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 데이터 시장은 클라우드에서 전환을 하는 반면에 연평균 29%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23년에서 25년에 연평균 성장률이 29% 성장한 바가 있고요. 그 따르는 수치들이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법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보셨겠지만 AIDC 특별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산업 육성과 기반 조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정의 실태 조사 이거는 뭐 쭉쭉 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담기간이나 뭐 이런 쪽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요. 규제 완화 부분은 인허가 일괄 처리 타임아웃제입니다. 보통 1.5년에서 2년 걸리던 거를 6개월로 줄여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비수도권 일정 규모의 뭐 AIDC 신축과 증축에 따라 대통평가를 면제해주겠다. 그다음에 시설 기준 완화해주겠다. 우리가 뭐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친환경 충전자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요거에 대한 것들을 해주고요. 특구 지정을 해서 좀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 AIDC는 무엇이 AIDC인가? 모든 AIDC를 지원해 줄 거냐라는 문제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0이나 규칙이 나왔을 때를 보겠지만 과연 일반 시행사들이 하고 있는 AIDC로 봐줄 거냐라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럼 전력 같은 면제 전력 용량은 뭐 얼마나 해줄 거야? 다 해줄 거야? 어쩔 거야? 라는 게 있을 거고요. 시설 면적의 산정 방식도 뭐 이런 완화하기로 좀 했으니까 될 거고 인허가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원이 있는데도 인허가를 해줄 거야? 라는 문제들이 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27년 3월 10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고 그 사이에 시행령들이 그다음에 시행 규칙들이 있겠지만 뭐 협회, 데이터센터 연합회라든지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푸시들을 하고는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향은 규제에서 지능으로 좀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전력대통령 평가의 내용입니다. 뭐 신청서 제출해서 했던 건데 이게 지금 기술평가 항목이 도입된 것 중에 저기 적정 여부 가능했던 그 45점 부분이 논란이 됐던 게 내가 데이터 센터를 아직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미 업체한테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의 반발들이 좀 심해졌고 당시에는 뭐 10메가에 1.5억씩 뭐 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연합회나 이런 것들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적어도 가능 여부는 알려줘. 내가 없는데 전력도 없는데 돈을 쓸 수는 없잖아.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된다.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이 안 되니까 막 너도 나도 신청을 하다 보니까 하다는 것처럼 기술검토 비용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투투나이는 100만원, 1호사는 뭐 659만원, 345는 988만원 이렇게 내서 확인을 받게끔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핵심은 사실 이 부분이었거든요. 예전에 정책적 평가 항목은 2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70점을 맞아도 여기서 좀 마이너스가 돼서 좀 어떻게 소위 저희에는 메워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70점을 다 맞더라고 해도 저기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전력 수요 일치 적적성에서 마이너스 때려버리면 사실 가장 큽니다. 전력 자립도라든지 정책 부합성 뭐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위에서 70점 만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저기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대만 이제 수요 유치형 분산 특화 지역에 뭐 기술 항목이 28점 이상이 되면 통과를 하고 하는 방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이 법과 얘가 어떻게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될 건지가 지금 업계에서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피지컬 AI와 이제 AGI 시대의 전망을 좀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이제 27년 혹은 뭐 우리나라가 3년 후행한다고 해도 이제 금방 도래될 내용이고 피지컬 AI를 왜 얘기를 하냐면 한국이 피지컬 AI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 우리 눈앞에 새만금 물량이나 뭐 저기 SK나 GS 물량들이 결국은 이 피지컬 AI를 담아야 되는 물량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핵심 의미는 피지컬 AI는 물리적 세계에서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AGI하고라고 하는 번역은 얘는 범용사고를 하고 학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예시는 휴머노이드 자율주변 3로봇들이 있고 얘는 아이언맨입니다. 현재 위치는 지금 좀 실용화 단계로 언급이 되고 있고 데이터 학습 같은 경우도 물리적 경험 기반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를 좀 더 살펴보면 휴머노이드는 35년까지 약 55조 규모의 성장을 전망하고요.
AI의 두뇌를 맡고 있는 미국이 지금 막대한 돈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AI 플랫폼과 제조 현장을 결합하고 이제 실전 데이터, 대한민국이 중심이 될 기회입니다. 이 휴머노이드에서 좀 하나 있는 게 올해 로봇 경영대회가 전 세계적으로 펼쳐졌는데 90%가 중국산 로봇을 썼습니다. 그 자존심 강한 유럽이나 미국도. 왜냐하면 내가 이 로봇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저기 뭐 영등포 가든 뭐 어디 가서 철판 만들고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들은 그 문화들이 별로 없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거를 만들 때 관절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 대회에서 딱 10%만 우리나라에 딱 우리나라 팀들이 나가서 했던 거고요. 24년에 K 휴머노이드라고 이제 결성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 뭐 교수 산업들이 했는데 모이고 보니까 우리끼리 할 수 있겠네 라고 됐고 이 여기서 휴머노이드가 왜 피지컬이 중요하냐면 산업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 산업에서의 손기술들이 내가 타 나라 그러니까 외국의 로봇을 쓰면은 내가 내 돈 주고 그대로 뺏길 수 있는 산업이 이 피지컬의 휴머노이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국에서 2년 안년 3년 안에서 우리가 좀 활성화가 돼야지 앞으로 이 AI 강국에서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들어보셨던 것처럼 테슬라의 FSD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기서도 테슬라 FSD 쓰시는 분 계실 텐데 사실 말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지 2.5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타봤는데 상당히 빠지고 하는 거에 대해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음주를 하고 탈 수는 없습니다. 음주에서 운전을 내가 하지 않았지만 책임이 운전자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 FSD의 국내, 해외는 안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서 레벨 2.5라고 얘기하는 감독형이고요. 엔비디아가 발표한 알파 마요라는 이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를 2003년에 예를 딱 들어준 게 길가에다가 차가 이렇게 쫙 주차되어 있는데 공이 하나가 굴러온 거예요. 이 자율주행 차가 서서히 멈추다가 서서히 속력을 줄이다가 멈췄습니다. 야, 너 이거 왜 멈췄어? 라고 물었을 때 공이 하나 굴러왔어.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니야. 그러면 아이가 따라오든지 뭐 어른이 따라올 거야. 그러면 나는 그거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블랙박스 효과라고 얘기해가지고 AI한테도 왜 이런 결정을 했어? 그럼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는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파마요가 이제 2.0까지 나오면서 이 시장이 좀 더 확대될 거라고 보고요. 내년에 AI 벤처랑 협업한 엔비디아 제품이 국내에 도입된다고 하고 이미 현대차도 지금 엔비디아랑 알파마요에 대한 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가 보증을 할 거고요. FSD처럼 구독료를 받고 그 구독료를 쌓아서 그다음에 뭐 우리 저기 드라마 아파트 보였지만 장충동처럼 쌓아가지고 그거를 내가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하는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막혀있던 이 레벨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받쳐주는 게 뭐냐? AI 렐입니다. 혹시 AI 렐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우리 통신기지국들입니다. 처음에는 통신기지국에는 물리적인 하드웨어들이 꽂혀 있었고 그걸 교체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VLAN이라고 버추얼 LAN이 시장에 왔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이폰이든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듯이 하는 방식으로 갖는 건데 이번에 잭슨왕이 땡큐 삼성이라고 하면서 발표한 게 AIR입니다. 이걸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가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막 차가 다니는데 이 곳곳에다가 어떻게 데이터 센터를 엣지를 다 갖다 놓을 거야? 누가 갖다 놓을 거야? 얼마나 빠르게 갖다 놓을 거야? 라는 고민에서 잭슨왕이 낸 아이디어가 기존에 있는 통신기지국에 베라루비를 꽂자. 베라루비 서버 하나를 꽂아 놓으면은 얘가 그 역할을 하게 하자라는 게 지금 아이디어고 상당히 현실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매년 통신사들이 얘기하는 게 6G 시대, 우리는 일단 5G도 불신이 상당하잖아요. 6G 같은 경우도 컨셉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도 지금은 그 문제보다는 우리가 데이터 집에서 컴퓨터들과 이렇게 속도 측정해보면 다운로드 속도, 업로드 속도가 있는데 다운로드 속도가 훨씬 높습니다. 업로드 속도는 훨씬 낮고요. 그 이유는 업로드 속도를 크게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저희들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얘들도 증설을 안 해놓는 겁니다. 다운로드 속도만 강화를 시켜놓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미나이든 오픈AI들은 잘 업로드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대용량을.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들도 해야 되는 것들은
얘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업로드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업링크 속도를 올리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6G랑 같이 연동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AI 랜이 그 역할의 선두주자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모여 있는 것들을 엣지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애들이 모아줄 거고요. 얘가 결국은 이제 AIC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해서 얘가 처리할 거, 얘가 역할 분담을 해서 구성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다시 엣지로 내려가고 여기가 AI 랜으로 내려가는 시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시대에 대한민국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고요. 정체되어 있던 자율주행 시장도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데이터의 양은 어마어마무시하게 이제 늘어날 거고, 그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 발표하고 있는 이 숫자들이 허수는 아닙니다. 뭐 대기업들이 발표하는 거에는 오히려 뭐 정부 친정부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민간에서 지금 개발하는 것들 규모도 상당하거든요. 또 소위 말 어디서 지금 얘기하는 게 코트라 통해서 막 뿌린 자료가 1기가와트를 구해달라는 요청이 최근에 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시장이 곽강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들이 패권 싸움 하는 동안 우리는 이 시장에서 역할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면 되는 시장인 거죠. 왜? 우리는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에 있으니까요.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모델 레벨 애들이 싸우는 이 시장에서 저희는 잘 준비를 해서 이 시장에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AGI 시대입니다. 약한 AI라고 하는 시대는 정해진 규칙만 따라갔던 뭐 옛날 주류라고 하면은 이제 네로 AI라고 하는 ANI가 지금 분야입니다. 한 분야에서만큼은 사람과 맞먹거나 더 잘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알파고라든지 뭐 자율주행은 현재 AI고, AGI 같은 경우는 사람처럼 여러 분야를 배우고 응용하고 통찰을 하는데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우리 스마트 글라스 국내에도 출시되었지 않습니까? 스마트 글라스가 나왔다라는 이게 에이전트화 됐을 때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 3인칭으로 AI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주고 학습을 시키고 했던 건데, 스마트 글라스가 도입이 되는 순간 얘가 좀 더 진화를 하게 되면은 1인칭 시점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말하고 회의하고 뭐하고 했던 것들을 다 얘가 기억하고 하는 것들을 얘가 하라고 하면은 엄청난 이제 발전이 되고 AGI 시대를 좀 더 앞당길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무서운 생각도 들지만 거기에서 대응하고자 하는 이제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SI는 이제 모든 분야의 사람을 압도하는 이제 가설 단계의 시장이고요. 그러면 AGI는 뭔 차이냐, 뭐 학습 능력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현재 그러면 AGI 시대를 어떻게 전망하느냐? 5년 내에 올 거다라는 게 지금 업계 50%의 의견입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CEO 호사미스랑 일론 머스크, 샘 알트만은 2030년까지 AGI 시대가 도달할 거다. 또 젠스랑 같은 경우는 이제 AGI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라고 2026년 렉스 프리드먼 포드캐스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25년의 생성형과 추론형 AI 성장에서 26년은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 쪽의 대세가 될 거고요. 향후에는 이제 AGI 시대로 가기 위한 뭐 서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AI, 피지컬 AI, AGI, ASI 시대로 전환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에이전트 AI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에이전트는 사실 실질적인 에이전트 AI는 아니죠. 뭐 거의 자비스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나를 모든 걸 알고 이렇게 해줘야지 에이전트인 건데, 우리도 지금 각각 우리의 AI를 에이전트화 시키고는 있고요. 계속 클로드나 이런 데서 코드도 뭐 알려주고 프롬프트 알려줘서 하고 있어서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장이 올 겁니다. 그러면 AI 시대의 시대와 건축가의 역할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좀 스스로 해봤습니다. AI 시대의 요구사항 같은 경우가 뭐 에이전트가 그전에는 LLM 시장이었다면 이제 하네스가 가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LLM 때는 사실 프롬프트, 그 다음에 텍스처럴, 그리고 하네스 영역인데, 이 하네스가 뭐냐면 우리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 하네스, 원래 그 말에 이제 안장이를 하네스라고 하는데, 얘가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AI가 나 몰래 이메일을 보내고 뭐 나 몰래 뭘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끔찍하게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서 뭐 핵미사일을 자기가 알아서 막 쏘고
뭐 기사 하나 보고 얘들 뭐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는데 지금 그래서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하스 엔지니어링 기술입니다. 얘가 통제를 얼마나 잘하냐 그리고 보안을 얼마나 지켜주느냐가 각 기업들이 도입을 할 거냐 개인들이 도입을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젠슨왕이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각 시스템에서 얘들은 LLM이 하고 툴이나 스킬에서는 이제 CPU 그리고 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얘들의 소프트웨어고요. LLM이 받쳐주고 그 밑에서 이제 DPU라고 하는 것들 옆에 보이는 DPU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하게 이제 보내줄 거냐라는 내용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대해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네스를 좀 잡겠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컴퓨테이즈 레비뉴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엔비디아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결국 다 나오는 게 토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할 거냐. 그래서 미국에서는 코스트 퍼 밀리언 토큰스가 얼마나 될 거냐. 그다음에 뭐 얼마나 돈을 벌까에 대한 내용들이 많고요. 결국 AI 팩토리는 전체 시스템 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젠슨왕이 이번에 발표한 것도 보면 내 시스템, 내 AI 플랫폼을 쓰면 너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토큰을 생산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자신있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토큰당 비용이 달러당 뭐 프롭스보다 훨씬 중요한 시대로 AI 팩토리를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AI를 팩토리를 설계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요. 이건 왜 그렇지? 네,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미션이 생겼습니다. 이제 DC, 직류라고 하는 800V DC 시장이 열립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쓰는 220V, 380V는 교류 전압이고 얘들이 쓰는 이제 그 렉단 전력 밀도가 높다 보니까 그걸로 커버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게 되면은 직류로밖에 공급이 안 되고 그거에 800V를 DC로 공급하는 거고 이미 AWS도 렉에다가 이제 직류로 꼽는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설계를 했을 때 지금 현재는 다 교류로 받는 설계인데 이걸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 저희는 그래서 좀 앞서서 이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DC 얼라이언스라고 뭐 기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나건설 있을 때 함께 DC 얼라이언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한테는 너네 그러면 추가로 우리한테 1메가와트를 줘. 나는 사업장을 내줄게. 그다음에 LG전자는 그러면 냉동기를 진규로 해서 개런티를 해줄게. 이 3자 구조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들이 지금 좀 더 커져가지고 가고 있고요. 저희는 끊임없이 이 DC에 대한 것들을 2년 전부터 건설 시절부터 이제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입니다. 결국은 내가 설계를 하고 뭐 하는 CM을 하는 곳에서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게 중요한 게 이게 사실은 그 얼마나 아느냐가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내느냐인 거거든요. 누군가가 다 똑같은 거를 고집을 할 때 아까 트레인 같이 뭐 스윙칠러라는 제안을 했을 때는 결과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장비를 8대 놓을 거를 9대, 10대 놓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장비 8대 놓을 공간에 장비 8대를 놔서 고객이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시장이 지금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냉각 방식에 대한 고민도 계속 바뀝니다. 지금 일각에서 베라루비는 AC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거고요. 빠른 공급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게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건축가협회에서 오늘 이제 공사 그 CM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에 대한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도 같은 목소리를 좀 내야 될 것 같고요. 건축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계속 협회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모듈러라든지 PC나 이런 것들이 계속 그냥 주택과 준주거에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좀 뺏어오면서 우리가 국내가 2, 3년 안에 이 시장에서 머물러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해외의 자본들을 끌어와야 됩니다. 사실 저도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을 했지만 24년, 23년 그 우울했던 시절에서는 아예 국내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해외 고객들이. 심지어 제가 이제 유럽이랑 소통하고 있던 엔드 유저도 그 12월 3일에 터진 것 때문에 그냥 바로 셧다운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빠른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쪽으로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결국 유저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100만 토큰을 생산할 때 비용이 중요하다가 보면 오펙스 비용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을 거고요. 다만 또 반대급부로 베라루빈 같은 경우는 입출 온도가 46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공기가 조금 뜨거워도 문제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A씨랑 A씨를 어떻게 효율하게 해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 그럼 뭐를 공급을 하고 어떤 규제를 회피를 해야 빠른 공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멈춰 있지만 ESG는 사실 글로벌리에는 필수 항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저는 아까 그 루빈에서 얘기했던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데이터 빌딩 디자이너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공간을 설계하는 초중량, 초고밀도로 공간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MEP나 이런 이제 DLC, CDU 배치,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시리얼로 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의 MEP 오케스트레이션, 저는 사실 우리 CM 쪽이나 이런 건축가 쪽에서 당연히 이제 해야 될 일이고요. 그 외에도 리드나 베스트, 친환경, 민원 해결 등 ESG 소방 인허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가 협회 혹은 이제 우리 건축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앞으로는 인프라 오케스트레이션으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AI 시대에서 우리가 좀 주도를 하면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는 부분 끝났고요. 민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하고 측정한 거라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민원의 주요 사항은 전자파 뭐 계속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소음, 그 다음에 냉각탑의 내지올레라는, 그러니까 민원인들도 상당히 되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라서 이런 문제들을 항상 제기를 합니다. 그럼 얘 때문에 비상과 배경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섬으로 인한 주변 온도에 대한 내용들을 합니다. 그리고 냉각수의 수질 오염을 왜 레조델라균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소화가스와 냉각가스 유해성 여부까지 따집니다. 최근에 지자체별로 갈등기관 시설 사전 고지제에 방송통신 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초기에 기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금천구 같은 경우 이미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도 지금 막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돼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센터 개발할 때 저는 먼저 보는 게 그 조례를 항상 먼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의회를 들어갑니다. 의회에 내가 들어가려는 데이터센터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무슨 일을 꾸미냐라는 이런 것을 보고요. 예전에 그 축전 포시픽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만 있었을 때 거기에 이탄희 의원이 뭘 했냐면 그러니까 그 학교 200m 이내에 물류시설과 전자파 시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똑똑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시달려서 그 법안을 냈는데, 물론 결론적으로는 재산권 침해로 이제 아예 그냥 상정도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도 의회에 들어가서 의회 법안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계속 검토를 하고 다양성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전력이익 구간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특수나임들은 뭐 크게 내용이 없습니다. 네, 1호사에서는 사업주 시공이고 경로상 2에서 312 가우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로상 민원 요소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데이터센터에서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진 게 전력을 뺏긴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100메가 규모를 사업 주변에 민원지가 없어도 1호사 1위 경로상 민원이 해결할 경우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LGU 플러스 평소에 아까 말씀드린 차폐막 설치를 다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시죠?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비용 듭니다. 두 번째 이제 전자병에서 직접 측정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저기가 이제 LGCS 미음센터인데 주변에서 그 연구원들하고 같이 이제 가서 측정을 해봤더니 1밀리 가우스도 안 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의 전자파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걸 확인했고요. 저기 지금 창원 IC에 보이는 저기 3번, 1번, 2번이 미너럴 런데가 1번, 2번인데 저희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3번은 뭐냐면 저기 전기차 충전소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변전소 쪽을 재봤습니다. 3번은 사실 변전소 초입구이기 때문에
13.78mg가 나오는데 조금 떨어진 이번에 가졌더니 2에서 4 내로 나오고요. 거기서 1번까지 가니까 2 이내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제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얘들은 민원인들은 유럽 아동 보호 기준 4mg를 막 요구하면서 야 그래 너가 먹어야 될 뭐 전자파 기준은 네가 막 그래 이것도 밥솥도 넣고 뭐 핸드폰 꽂고 참 근데 내가 왜 이거 추가로 먹어야 돼? 라고 민원을 내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또 이제 민원 카페들이나 이런 것들 좀 조사해 보니까 얘네도 좀 복잡한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요구하는 지하철역이 새로 생기는 거를 주민들이 엄청 많은데 지하철역에는 투라인도 지나가고 1호사도 지나갑니다. 자기가 제일 많이 나가요. 전자파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쓴 거예요. 나는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더 이상 전자파로 반대하면 우리 논리는 약해집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여기 전자파 때문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이거 말고는 뒤에서 좀 보시면은 소음입니다. 여기는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평상시에 상시설비를 키우면 한 65dB 정도가 나오고요. 비상발전기를 키우는 순간 85dB까지 올라갑니다. 그 소음 저감 장치를 이제 조치를 하고 가니까 좀 안정화 수준이 되는 거라서 유해성 평가 해보고 시뮬레이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음 저감 장치를 얼마큼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비상발전기 소음에 대해서는 이제 가동일이나 가동시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단 같은 경우를 선호한 이유도 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CSP는 고정적으로 비상발전기를 돌리라고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소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원 같은 경우는 뭐 옆에 있는 전기연구원이 주말에 있으니까 주말에 우리는 가동할게요 하고 이제 민원을 해결할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비상 레지오넬라군인데 레지오넬라군은 사실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이 크고요. 3년 전인가 2년 전에 예전에 뭐 성수 막 사람들이 막 먹었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동굴에 에어컨 켜놨는데 실외에서 나온 물이 성수라고 생각하고 그걸 먹은 거예요. 집단 난리가 났었던 게 그게 바로 레지오넬라균입니다. 상당히 저희 이제 CM이나 뭐 건축가나 디벨로퍼나 시공사나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왜? 우리가 만든 작품이 남한테 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최대한 미산이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산수 제거 장치나 배경 저감 장치는 현실에도 있습니다. 이게 역설이게요. 뭐 우리가 이천 가보면 누군가가 막 하얀색 막 연기를 엄청 뿜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뿜잖아요. 난리 납니다. 백화점이 뿜어도 막 박수를 쳐요. 막.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이닉스 그 SK 2000 딱 할 때 야 저거를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이게 역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저감을 해야 되는 거라서 보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저감이 가능합니다. 그 내조전략은도 블로다운 시스템이나 내각수 사유장치 운영 매력에 충분히 이게 가능하고요. 이것도 이제 연구원들이랑 공연대학단 가가지고 방문해서 실증을 완료를 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고 좀 질의사항 있으시면은 해주시면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